사실 건축이 어떻게 문화가 되고 또 그 문화가 어떻게 산업이 되고 또 그 산업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그 마을과 뭐 도시 또는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 건축이 어떻게 해서 기술을 만나고 그 기술이 어떻게 만나서 또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이 어떻게 또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어떻게 문화 산업이 돼서 비즈니스가 돼서 그게 또 더 크게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전반적인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케이스들을 사례들을 제가 준비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더십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알리안스 아레나 가보신 분 아니면 와우 몇 명?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오 맞네요. 이 알리안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는 사람? 오 많이 하네요. 이 알리안스라는 회사가 생명보험 회사. 근데 이 알리안스 회사가 2006년에 월드컵. 제가 사실은 이 알리안스 아레나를 제일 먼저 선택한 거는 우리 최준수 교수님이 스포츠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일부러 제일 먼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데요. 2006년에 독일 월드컵의 메인 스테디움 중에 하나로 선택된,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스테디움인데 처음에는 69,000석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00석을 증설을 해서 지금은 현재는 71,000석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보통 말하는 제일 크고 제일 높고 이런 차원에서의 그 말을 하려고 제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했다기보다 물론 이제 제일 유럽에서는 가장 큰 스테디움이긴 하지만 이 알리안스 아레나는 2006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2006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 축구장 건물을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축구 팬들은 물론 건축계 또 문화계 그 전 세계의 이목이 이 건물에 집중이 됐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신소재 건축적으로 독일 플러스 건물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최첨단의 기술을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사람들에게 선사한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건물의 그 별명이 우주선, 고무보트, 그래서 애칭까지 갖게 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이렇게 하이웨이 고속도로 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서 법적으로 이 건물에 그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법적인 제재까지 받는 그런 건물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의 그 가장 이게 그 이 신소재가 ETF이라는 소재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마 건축적으로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깊이 좀 조금 들어가겠지만 비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건축에서 말하는 이 건물이 가장 우수했던 부분 그리고 왜 이 건물에 우리 축구 팬들과 건축하는 사람들과 문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열광을 했냐 하면은 이 신소재의 선택.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리보다 가벼운 신소재, 그 구조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는 건축적으로 내가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간적인
그 프리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철골조로 요만한 공간을 만들 수 있냐, 아니면은 콘크리트 그 철골조로 이만한 공간을 만들 수 있냐, 그게 결국은 소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건축 공법이라든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재의 장점은 플라스틱유인데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형태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화학적으로 손상 가는 게 이제 다른 소재보다 훨씬 덜하다는 거. 그리고 또 바람에도 견딜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굉장히 자유로운 소재예요. 그 내구성도 강하고, 그리고 일관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이 조명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소되고, 또 경기장의 잔디라든가 그런 생육에 대한 문제점도 간단하게 라기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재 시에 ETFE라는 이 소재는 불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는 그 화재가 나면은 불이 옮겨가기 때문에 더 큰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잘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연이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저번에 아시아나항공 그 사고 났을 때 90초인가요? 90초 안에 우리가 다 대피하듯이 이 대피하는 창구를 만들어주고 바람이 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화재가 번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 소재가 그 우주선에 쓰여졌다고 하고요. 비행기 만드는 데도 쓰여졌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소재로 우리는 이런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 알리안스 구장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잔디, 그러니까 자연 채광이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그 구조적인 이 프리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그 잔디를 그 생육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알리안스에서의 그 구장에서의 디자인 컨셉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 경기에 열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급적이면 원톤으로 컬러를 통일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축구장 볼이 보여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 톤들은 그 그레이 톤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 정리를 좀 많이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내부 이 구단 사람들이 일로 들어가서 일로 구단 사람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그 신소재를 사용함으로써 3단으로 이제 의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자연 채광이 잘 들 수 있게, 그리고 이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투과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칼라로 이제 구단을 할 수 있는 그 구단 칼라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건물에서의 이런 건물이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그 건축물 특성상의 그런 그 소재에서 나오는 컬러이기보다 이것조차도 구단의 컬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이제 그 플라스틱 재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컬러가 레드는 이게 바이에른 뮌헨 축구 팬들 있어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바이에른 뮌헨 알아요? 팬 있는 사람. 네. 바이에른 뮌헨의 컬러가 레드라고 하던데 맞나요? 대답이 너무 적어. 맞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구단의 구단주, 그래서 이 지금 알리안스 알리안스 회사는 구단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알리안스에서 그 건설을 스폰서를 하면서 그 30년 동안 알리안스 아레나라는 이 이름을 이 구단에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축구장에 걸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름을 걸 수 있는 그런 사용권을 가져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1구단인데 지금 그 TSV 1850 그 구단 아는 사람, 이 리그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알리안스에서 그
그 구단의 사용권까지 다 사서 지금은 알리안츠하고 바이에른 그 뮌헨 그 팀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 효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리안스에서는 마케팅 자기 그 7만 1,000석에 오는 사람들이 다 알리안스 아레나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가겠죠. 그래서 마케팅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구단에서는 이제 자기 칼라를 그 팬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소재로부터 기술로부터 그 적용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챔피언십 내셔널 리그 할 때는 이런 컬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다 컨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린 뭐 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뭐 그린 피스 데이 이럴 때 이런 컬러를 주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자유자재로 컬러를 그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구단의 그 색깔들을 입혀줄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물을 이 고속도로변에 있는데 이 건물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법적으로 이 알리안스 축구장 이 알리안스에 이 색깔을 바꾸는 데는 5초 그리고 30분에 한 번 바꾸게끔. 왜냐면은 이게 현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딴청 피우다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심지어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갔다 온 학생들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은 저도 아직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독일을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신소재와 신공법, 신기술 이런 것들이 그 스포츠와 만나서 또 스포츠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제일 앞서가는 구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스포츠 그 구장 같은 데를 많이 그 건물로서 보러 많이 다니는데 참 잘 지어놓은 건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볼 때 굉장히 그 운전하다가 건물을 구경하다가 사고 날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줄 이 오토스탓이라는 이곳은 혹시 이것은 그 자동차 문화 도시가 된 그 울스버그에 있어요. 울스버그라는 도시는 그 독일의 그 베를린하고 그 하노버 사이에 있어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오토스탓. 오토스탓 들어보신 분? 한 명. 와. 그 어떻게 보게 됐어요? 어떻게 찾게 됐어요? 자동차가 좋아서? 무슨 사례 조사하면서 보셨어요? 자동차 박물관. 오케이. 맞아요. 여기는 여러분 복스바겐이라는 자동차 아시죠? 네, 복스바겐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자동차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뭐 이게 독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테마파크를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는 이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그 박물관을 만들고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그 지역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기술을 또 그 고객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록을 만들고 또 그걸가 그런 문화가 또 생기고 그런 컬처가 생기고 그 컬처가 또 어떻게 비즈니스화가 되는지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울스버그라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고 사실은 이 복스바겐 공장 하나로 정말 이 지역이 먹고 사는 그 지역인데 이 울스버그라는 도시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생산만 하는 도시였어요. 이 오토스탓이라는 그 자동차 문화관이 이 테마파크가 생기기 전까지는 생산만 있고 소비는 다른 도시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스버그에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은 다 버는데 내 돈은 딴 데 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고, 또 이 오토스타 그 볼kswagen 회사에서는 이게 독일의 그 자동차 그 컬처가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내가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자동차를 사러 픽업하러 공장에 뭐 울산이든 뭐 어디든 뭐 공장에 가서 픽업을 해오거나 아니면 그거를 대행하는 회사에다가 맡겨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동차를 주문을 하면 그 공장에 가서 직접 가서 그걸 가지고 오는 게 대부분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 독일의 그 볼kswagen 회장님이 우리 그 고객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와서는 그냥 그 공장에 와가지고, 공장은 사실 좀 삭막하잖아요. 그 삭막한 공장에 와서 그냥 고객들한테 그냥 차만 픽업하러 가기 굉장히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 그 울스버그 시에서는 우리는 생산만 있고 소비는 없는 도시인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 그러다가 볼kswagen 회장님이 우리도 고객과 직원들을 위해서 쾌적한 어떤 테마파크를 하나 만들어서 고객에게 조금 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리는 거가 아니라 고객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라는 게 그게 스타트였어요. 그래서 인구가 13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죽어가는 도시에 이 하나가 생김으로써 해서 아주 굉장한 그 탈바꿈을 해요. 이 지역 자체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은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13만 명 도시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우리 서울이 지금 1200만 명 그렇게 되는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볼kswagen 공장이에요. 근데 이 공장이 이 울스버그가 이 1938년도 그때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죠. 근데 이 비틀이라는 자동차 혹시 여러분 아시죠?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생산 라인이 생기는 그런 그 공장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그 볼kswagen에서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때 알기로는 전쟁 전쟁 물자를 만들고 이런 그 무기 만들고 그랬던 공장으로도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볼kswagen의 그 오토스타 그 테마파크는 여기예요. 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인데 요 부지였는데 여기는 이 볼kswagen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놔뒀고 창고로 쓰고 뭐 쓰레기도 넣고 뭐 그랬던 그런 부지를, 이게 한 7만 5천 평 부지인데 이 부지를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테마파크가 또 성공하게 된 요소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울스버그의 여기 이체, 여러분 이체라고 우리나라로 하면은 KTX 같은 거예요. 그래서 KTX 역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역사가 생긴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접근성이죠. 네,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이에요. 이 테마파크도 살고 도시도 살고 또 더 크게 나가서 이 독일에서의 또 어떤 자동차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돼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이체 역사가 생기고 그 역사에서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역사가 쓸데없이 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이체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베를린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일로 가면 하노버예요. 하노버에서는 한 30-40분 정도. 그러니까 그 하노버 그 울스버그 시에서는 하노버는 또 어떤 도시냐? 엑스포의 도시죠. 그 엑스포가 열릴 때 엑스포를 갔다가 또 이런 굉장히 지역적으로 광역이지만 또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머리에 두고 만들어진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내리면 웰컴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호텔이 있어요. 이건 리츠카르튼 호텔이에요. 이 단지 안에 여러분 리츠카르튼 호텔이 또 체인 호텔인 거는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전략적으로 리츠카르튼 호텔을 유치를 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그 복스와겐에서 계열을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들, 벤틀리, 뭐 스코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어요. 그 브랜드들. 네. 그래서 이 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장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차 타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와서 고객들이 와서 차를 픽업하는 데요. 그래서 이쪽에는 박물관도 있고 리츠카르튼 호텔이 있고 또 전시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그 산업에 대한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관도 있고 폴쉐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경이래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그 공장.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지예요, 사실은 이 지역으로 봐서는. 그리고 울스버그라는 도시는 정말 그 복스와겐이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복스와겐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도시. 그래서 이 그 복스와겐 그룹 안에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말했던 그 이런 관들이 전부 벤틀리 뭐 그 아우디 이런 브랜드의 전시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시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각 브랜드들의 역사, 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는 공간들이 아주 자유롭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에서 내리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따로 없어요. 그냥 기차역에 내리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KTX 역사에는 뭐 던킨 도너츠도 있고 뭐 스타벅스도 있고 뭐 롯데리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큰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역사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역사에 저는 여기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작은 역사에 갔는데 너무나 반갑게도 이런 그 예술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줄리안 오피라는 작가 들어보신 분 있어요? 줄리안 오피? 없어요? 줄리안 오피라고 그 여러분들 그냥 그 삼청동이나 어디 지나가다가 서울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시도 한번 했던 작가인데 그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누구 본 사람 있어요? 그 줄리안 오피라고? 그 전 세계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또 그 임팩트가 있는 작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작품이 여기 이렇게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전시관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고 미술관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무 시설이 없는데 이런 작품 하나로 나를 또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이게 작품 하나도 굉장히 비쌌을 텐데 아마도 여기에 내리는 그 고객들과 여기에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렸을 때 굉장히 이걸 보면서 역사에 내리면서 줄리안 오피를 보면서 이 복스와겐 공장을 보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여기 가보시면은 한번 같은 플로어를 한번 가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줄리안 오피도 자동차 아마 특수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주문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작가한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복스와겐 그룹과 이 도시가 말하고 싶은 그런 작품을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과 집과 또 동물과 사람과 자동차. 이 줄리안 오피의 대표작은 사실은 이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목이 없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그 문화적인 또 이 풍부함, 그 소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작가. 그래서 이게 이체 역사에서 바라보는 이 공장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공장이고 그 복스와겐의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고 이쪽이 이제 그 테마파크.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그 기차역에서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브릿지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브릿지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이렇게 또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경이고
그래서 이쪽은 옛날에 지은 그 공장 건물이고 이쪽은 고객을 위한 그 테마파크. 그래서 이게 웰컴 센터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건물이. 이거 내가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웰컴 센터에 들어오면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 기차역도 굉장히 조그만데 웰컴 센터가 왜 이렇게 클까? 그 굉장히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크게 해놨을까 궁금했었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밤이나 큰 행사가 없을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콘서트 클래시컬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DJ 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거의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또 그 어린이 합창단 중고등학교 무슨 미술 경연대 이런 것들은 이 큰 공간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그냥 홀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 외부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쓰임새가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클럽 분위기 나죠, 여러분? 굉장히 느낌 아시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서부터 그 인류 역사의 산업과 그 산업혁명, 그 다음에 환경, 이 굉장히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런 사진들을 제가 왜 보여주기를 되게 좋아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른 높이예요. 그래서 어른이 쓰면은 요 높이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애들은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아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그 3세대가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이 복스웨겐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디테일한 게 아주 섬세한 것까지도 그런 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우디가 전시관들. 그래서 진짜 초창기 자동차의 역사서부터 이런 그 사이언스에 대한 이런 벤틀리 전시관들이에요. 이건 어딜 것 같아? 아는 사람? 크게 말해봐요. 람보기니, 맞아요. 람보기니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이렇게 확 돌아가고 이렇게 몇 시간에 한 번씩 그 쇼를 하더라고요. 람보기니관. 이거는 폴쉬. 그래서 이렇게 또 콘서트, 야외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주차장 겸 그다음에 그 AS 하는 그런 정비소 기능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주차 타워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주문한 자동차가 여기 지금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객이라면 여기에 가서 이제 자동차를 픽업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자세하게는 지금 안 보이는데 저도 이걸 왜 이렇게 페이빙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 가서 보니까 나무 페이빙, 돌 페이빙, 커버스톤 페이빙 해서 그 주행을 하면서 내가 내가 그 소리가 틀리겠죠? 나무를 운전하는 거하고 커버스톤 하는 거하고 돌하고 아스팔트 그래서 그런 자재들이 그 재료들이 각기 다른 그런 페이빙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내가 자동차를 픽업해서 이제 나오면서 그 소리를 처음으로 내 자동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섬세한 디테일까지 마련한 그 테마파크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몇십 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종류가 또 틀리죠.
그래서 이 길로 처음으로 이제 내 자동차를 픽업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문한 차가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기서 빠져서 여기 와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나를 처음 만나는 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동차를 픽업하는데요. 이건 이제 리츠칼튼 호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이 리츠칼튼 여기도 이제 공간이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닌데 여기서 이게 호수가 있어요. 그 강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데 이게 수영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처음 보는 종류의 수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플로팅하는 우리가 내 생각은 굉장히 초월했던 수영장이라 갖고 너무 인상 깊어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여기서 또 그 추운데 또 독일 사람들은 또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또 이렇게 그 100년이 다 돼가는 공장 앞에서 수영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그 동호인들, 그러니까 볼kswagen 동호인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하는 그 카누 팀들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의 마을 축제, 그 동네 축제, 지역 축제처럼 그래서 뭐 그런 그 시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호수에서 이게 호수가 아니라 이 강에서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가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서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벤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호텔 앞에 그래서 1팀, 2팀, 3팀 경기하는 모습.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뭐 문화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있고 산업적인 것도 있고 심지어 스포츠도 할 수 있는 그런 팀 구성을 하고 있는 있어서 그 스포츠도 이런 카누 한 종목이지만 이런 것도 또 다 즐길 수 있게끔 그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놓은 건축 그 테마파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는 이제 또 와서 자기가 주행을 할 수 있는 주행 연습을, 그러니까 연습이라기보다 테스트 드라이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차 사러 가면은 나 운전은 시범 운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쭉 이 테마파크를 하면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있었던 거는 아이들이 여기서는 그 아이들 운전면허, 그러니까 볼kswagen 꼬마들 운전면허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길래 저도 따라 올라갔다 쫓겨났어요. 여기는 모든 게 다 낮아요. 작고 낮아요. 어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사진 한 장만 찍고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서 이제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모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 레지스터한 꼬마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꼬마들이 여기서 빨간불일 때 서야 되고 파란불일 때 가고 이제 좌우 깜빡이 켜고 이런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요 미끄럼틀로 내려와서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 연습을 해요. 그러고 나면 볼kswagen 라이센스를 받겠죠? 운전 면허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객들 또 이 지역사회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좀 한 30년만 젊으면 여기 한번 가볼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 풍경이 아주 그쵸? 우리가 흐뭇해지는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 테마파크 안에는 한 7, 8개의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굉장히 그 지역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셰프들이 있는 그 레스토랑들이 있고 있는데 그 무벤픽이라는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7, 8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음식이 이렇게 아웃도어에서 피쉬 앤 칩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아까 말했던 리츠칼튼 호텔. 이거는 이제 이 공장, 아까 공장 부지가 굉장히 컸죠. 공장을 투어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테마파크를 투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볼kswagen 단지 안에를 투어할 수 있는 버스 스테이션이에요. 여기는 아까 그 피쉬앤칩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갔는데 저는 주중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때가 2008년도, 2009년도 그때였는데
5천억을 들여서 만든 테마파크의 연간 입장료 수입이 3,600억인가 그랬어요. 그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폭스바겐 그룹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입장 수익료였던 거예요. 그 사실은 이거를 수익성을 위해서 했던 거는 아니었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다 보니 이게 소문에 소문이 나고 자동차 관련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저같이 건축을 보러 가는 사람들, 뭐 스포츠 관련해서, 뭐 문화 관련해서, 뭐 자동차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계속 구경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3,600억이라는 그 입장료 수익으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메인티넌스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하고 또 지금 최근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서치를 했는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포르쉐가는 새로 생긴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이 고객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재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건축적인 거지만 사실은 나도 건축을 하지만 내가 제일 그거 했던 우리나라 난간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까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 건물 다 잘 지어놓고 앞에 있는 난간이 아닌데 이 난간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독일에 있는 건축가가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너무나 자유자재로 그 철을 잘 다루니까 자동차도 잘 만들고 또 뭐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 큰 이슈는 아닌데 나는 한국에서 온 나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거를 좀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그 옆으로 그 구조를 안 받고 밑에서 구조를 받는 이런 잘생긴 스테인리스 스틸의 난간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놀이터가 간간히 있고 요런 배려도 했어요. 이런 디테일들. 이게 여기는 이제 삽하고 뭐 이게 주걱 뭐 이런 뭐 이렇게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 그러니까 집에 안 가져가고 다 이제 공용으로 쓰니까 우리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정말 좀 그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죠, 그죠? 공공의 그 물건을 잘 보관할 수 있게 사물함을 만들어주고 또 그거를 잘 지키고 남을 위해서 배려도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누군가가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누르면은 물이 나와요. 이런 작은 것들도 재밌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쉴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왜 두 번째 보여주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레나라는 거는 건물 하나였죠. 이거는 단지죠. 단지인데 여기에는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서 그 정말 그 우리가 산업과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그 테마파크 안에 그 전시관에 들어가면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전시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시간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심지어는 열매를 내가 내 손으로 열매를 씨앗을 놓고 그 씨앗이 어느 지역에 가서 심어져서 그 씨앗이 뭐 1년에 얼마만큼 자라고 2년에 얼마만큼 자라고 그런 거를 또 내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링크도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고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다른 분야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놓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입장료가 3,600 연간, 그러니까 누적 제가 그때 2010년도에 그 조사가 누적 관광 비지터가 1,000만 명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400명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왜 갈까? 입소문에 또 사진을 보고 또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배우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건물이라는 게 나도 건물을 짓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건물 짓는 것에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내가 짓고 있는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이게 사회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이게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그 비즈니스가 어떤 문화를 창출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냥 우리는 밤새워서 건물을 오늘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여러분들하고 이런 또 계기로 나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 페너 사이언스 센터는 자하디드라는 건축가 혹시 들어보신 분? 맞네요. 네.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동대문의 그 파크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건 아직 안 지어졌지만 그 자하디드는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건축가 중에 굉장히 제일 각광받고 있는 건축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울스버그에 그 이체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이 사이언스 센터라는 건물을 지었어요. 이 당시에 전 세계 그 건축상을 무지 많이 받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오토스타 파크는 여기 있고요.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기차역은 굉장히 작으나 볼거리가 많은 도시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울스버그라는 도시는 이체 그 역사가 들어오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런 사이언스 센터라는 이런 건물이 하나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 또 이목을 받은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있고 또 테마파크라는 그 오토스tat이라는 자동차 테마파크라는 거를 통해서 굉장히 생산과 소비가 밸런스가 맞는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울스버그 사람들이 그 자동차 문화 도시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이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넉넉한가요? 몇 시지? 지금 몇 시예요? 이게 몇 시까지죠? 이쪽이니? 시간 있어요? 오케이. 이 Thermal Valleys라는 프로젝트는 피터 줌터라는 스위스 건축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작은 그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온천 마을. 또 온천 마을인데 1980년대에 온천이 망해버려요. 망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메인텐스도 안 하고 손님도 안 하고 시설도 후지고 거기에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는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우리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온천을 사요. 그래서 공동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잘 살고 잘 먹고 그래도 우리 동네를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다가 우리 옆 동네에 있는 피터 줌터라는 유명한 건축가예요. 유명하지만 세계적인 건축가라기보다는 그들이 찾고자 했던 건축가는 자기네 동네, 자기네 그 마을의 산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축가가 누구일까를 찾다가 피터 줌터라는 건축가를 찾아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 지방에 이런 소재 굉장히 작은 마을들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1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온천 시설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1,000명밖에 안 되는 이 마을 주민인데 매년 13만 명이 이 온천을 다녀간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근데 이게 크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보시다시피 아주 스위스의 전형적인 그 아름다운 그런 속 키우고 그럴 것 같은 그런 동네예요. 정말 작은 동네, 산 속의 마을.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온천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 호텔들이에요. 그래서 이 피터 줌터가 선택한 거는 이 산세하고 가장 어울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나는 자재를 사용해서 그 건축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산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마을이 있다가 산이 올라가는 이 지형을 굉장히 잘 살려서 만들었어요. 기분 좋겠죠? 이런 곳에서 뜨거운 온천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 불은 이게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걸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굉장히 작은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연간 14만 명의 방문객을 오게 하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건축을 통해서 이런 산업이 관광이라고 관광, 온천이면 온천 문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실사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 유후인이라는 일본에 있는 온천 마을,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 프로젝트라기보다 이 마을을 선택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스위스에 있는 건 건물 하나로 14만 명이 방문을 하고, 이 유후인이라는 이 작은 마을은 12,000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 온천 마을이에요. 근데 연간 400만 명이 여기를 온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 수익만 3천억 원. 그래서 옛날에는 시설이 많이 없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관광이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연구를 하다가,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는 큰 브랜드, 하얏트나 힐튼 이런 큰 브랜드의 호텔을 원하지 않는다. 우린 차별화만이 살아남는다. 해서 건물도 4층 이상으로 짓지 않고, 그리고 큰 브랜드를 원하지 않고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온천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자기들끼리 룰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도 역시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인구 12,000명. 이렇게 아까 1000명보다는 좀 크지만 12,000명. 그래서 이런 온천 마을인데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작은 역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역사를 개조를 해서 영화관이 없는 마을에서 일본에서 가장 영화인들이 존경받는 영화 축제가 있대요. 영화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 중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또 영화제를 이 작은 역사에서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작은 역사를 개조를 해서 갤러리도 만들고 음악회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또 이 전체 관광객들을 또 유치하는 그런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사실 큰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또 다른 케이스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도 그래서 마을 전체가 관광객들로 정말 넘쳐나요. 그래서 여기에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저도 이 작은 마을에 어떻게 4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을까 1년에 그거를 가서 보니까 그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특색이 있는 마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저가서부터 고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급을 원하는 사람 고급으로 가고, 중가를 원하는 사람 중가로 가고, 저가를 원하는 사람 저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취향도 다 틀리고, 모던한 데를 원하는 사람도 모던한 데 가는 거고, 또 완전히 전통을 원하는 데 전통을 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고층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남고 또 400만 명의 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보신 분? 많이 가보셨네요, 그래도. 네, 가까운 나라니까 여러분들 많이 다녀오세요 한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말도 많고. 근데 이 책을 한번 접해보셨던 분들 없어요? 경제학과 학생들 없어요 여기? 교양 과목이지만 전공자는 다 다르더라고요. 경제학과 학생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경제학과 학생 하나도 없어요? 와, 그러면은 다 전공들이 어떻게 돼요? 공대? 아까 건축과도 없으셨잖아요. 무슨 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과예요? 정책학과. 오, 중요한 과. 그 다음에 또 정치외교학과. 와, 중요한 거. 또 저쪽에 또 없어요? 자기 과가 뭔지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경영학과. 왜 아까 얘기 안 했어요? 이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 우위 이 책을 접하게 된 이유는 그 건축하는 나도 왜 이거를 접해야 될지 나도 잘 몰랐는데 저희 그 어느 지인분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실 내가 공개 석상에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추천해 주셨던 게 그 한샘 우리 한샘 조창거 회장님이시라고 그 한샘 왜 가구 만드는 회사 아시죠? 그 회장님이 사실은 건축가를 나오셔서 건축가로서 한 7, 8년을 근무를 하시다가 창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건축가 중에 가장 성공하신 창업 신화를 정말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 분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추천하셨고 저도 읽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도 도시에 경쟁력이 있어야 앞으로 그 미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가이지만 이 책을 꼭 한번 접해보라고 해서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하는 얘기는 저도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그 산업이 이게 클러스터화가 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모든 걸 다 갖출 수가 없으니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그 지역별로 클러스터화가 돼야 더 고부와 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다 깊이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지금 모데나 그 식품 클러스터, 이태리의 식품 클러스터, 우리가 이태리 사람들은 정말 먹고 노는 거 너무 잘하고 있죠? 그렇죠? 존경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이태리 하면 파스타가 유명하죠? 이태리 와인, 치즈, 그 다음에 그 여러분 발사믹 식초 아시죠? 식초. 네. 그래서 그 식초를 만드는 모데나와 볼로냐, 파르마 이게 이 세 군데가 그 클러스터화가 돼서 사실은 이 식초가 그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심지어 신세계백화점 뭐 어디 백화점 뭐 아니면 그 저기 마트에서 파는 그 발사믹 식초가 저도 몰랐는데 발사믹 식초는 전부 모데나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를 상대로 정말 그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데라는 그 도시도 사실은 인구가 그렇게 뭐 한 50만 미만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 볼로니아도 그렇고. 근데 볼로니아는 볼로니아의 그 주는 볼로니아는 교육 도시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이태리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있는 도시이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있는 그런 도시고, 그 대학교가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죠? 연구를 하겠죠? 그 발효도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대학교가 있다라는 얘기는 기술도 있겠죠. 엔지니어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식품 클러스터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지역이 어우러져서 그 전 세계를 상대로 굉장한 마케팅을 하면서 그 고부와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볼로니아는 이제 식품 가공과 기계, 포장 기술, 디자인,
그런 산업 발달에 연관되는 그런 대학 연구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르마는 와인하고 치즈를 햄을 생산하는 그런 그 햄을 만드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파르마 하면은 햄하고 치즈. 그리고 모데나 하면 포도 그래서 발효해서 발사믹 식초. 그래서 이 모데나가 발사믹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계들 있죠. 그 기계들과 그다음에 포장 기술, 디자인, 발효 연구 이런 거는 볼로냐에서 그 산학 협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만들고 있어요. 치즈하고 햄하고 와인하고 치즈하고 햄하고 다 같이 따라다니죠. 우리가 밥하고 김치하고 된장찌개 먹듯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포장 기술, 그다음에 연구, 발효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화가 돼서 사실은 그 이태리의 식품 기술 이런 게 그냥 하루 아침에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 제가 지금 이 도시로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아까는 우리가 작은 건물에서 시작해서 테마파크, 그다음에 작은 건물, 그 마을들의 샘플이 왔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 도시 좀 더 큰 차원에서 도시의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이제 각계각층의 또 각 분야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다양한 그 건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건축가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어떻게든 연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쌍둥이 칼 혹시 아시죠, 여러분? 봐보신 적 있죠, 그렇죠? 식칼도 있고 뭐 냄비도 있고. 그래서 이 식칼도 이 식칼이 그냥 쌍둥이 그 칼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독일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틸 만드는 그 스테인리스 스틸 가공하는 기술,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드는 기술이 독일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그게 지역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산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이 또 잘 되려면은 그 한 지역에서 한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특히 요즘 같은 이 융합 시대에. 그래서 이게 다 지역별로 클러스터화되어 있어요. 각 도시들마다 자기들의 특색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 도시 경쟁력, 이게 결국은 건물 하나에서 산업과 그 산업군이 모여서 또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그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또 더 나가서 이제 국가 경쟁력까지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 얘기는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도시라는 거는 사실 그 나라를 또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대한민국에서 5대 도시, 뭐 3대 도시, 그다음에 특별시 해서 그 서울,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하면 이제 서울 얘기하고 부산 얘기하고 제주도 얘기하고 또 대구 얘기하고 이제 그런 순서되지만, 이제 유럽의 파리와 런던, 베를린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라기보다는 이게 그 시프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준서 교수님이랑 저랑 학교 다닐 때는 1990년 초반 너무 싫어하시지만 현실이에요. 그때 건축 학생들, 건축가들, 그 다음에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파리를 갔어요. 왜냐하면 파리를 가면 볼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테랑 대통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사람? 모르는 사람? 미테랑이라는 대통령은 그 불란서에 아마 한 14년 정도, 1980년대 초반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여러 텀을 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은 제가 전혀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거는 문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미테랑은 문화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정말 미친 듯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국제 컴페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건물을
그 필요한 건물이죠. 뭐 필요 없는 건물은 아니지만 필요한 건물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정말 사랑한 미테란 대통령이 결국은 전 세계 이목을 파리에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런 파리에 이 라디팡스라는 그 신도시라고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 새로운 건물을 신건축물의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었어요. 라디팡스 가보셨던 분 있을 것 같은데 배낭여행하면서 여러분 많이 가고. 그래서 이 파리라는 도시는 사실은 1800년대에 이게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정비해 놓은 그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첨단의 수도인데 이 미테랑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런 건물 하나 삐죽은 정말 굉장히 생뚱맞죠. 이런 도시에 이런 라디팡스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다 있지만 뭐 미쳤다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의 이런 파리를 그 나폴레옹 몬트도 지킨 이 파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뭐 엄청난 그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테랑은 대통령은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목이 파리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전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이 다 파리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최준서 교수님하고 나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건축가 학생들은 다 파리를 갔어요. 건물을 보러. 다른 데를 안 갔어요. 왜냐면 파리를 가면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건축이 정말 너무 많아서 그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10일처럼 쓰니까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그래서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가서 이런 그 라디팡스를 보고 그 라디팡스 이의 개선문에서 딱 그 액세스가 있어서 그래서 그 컨셉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근데 그걸 이제 깊이 들어가기 우리가 시간이 좀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으면은 찾아보시면 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건축이 지금 몇십 년 후에는 이렇게 큰 대단히 그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낯설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왜냐면은 그 7, 8층의 그런 그 아담한 그런 길들에 이런 건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것도 1996년도 아마 이때는 미테랑이 아마 95년도에 그 다른 대통령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그 비бли오테크 내셔널 드 프랑스라고 이 건물은 국립도서관이에요. 근데 이 국립도서관인데 이런 건물을 파리에 짓는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그러니까 파리 그 불란서 신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도시 계획하는 사람서부터 뭐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 도시를 디자인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들 그 입방아에 안 오르내린 적이 없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이 건물의 건축가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 ECC라고 그 이화대학교 가보신 분, 이화대학교에 그 긴 터널 있죠? 기억해요? 네,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기도 해요. 도미닉 페러라는 건축가는 37살에 그 국제 콩페에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안이 현상 설계에서 2등 안이었어요. 1등 안은 노먼 퍼스트라고 영국 사람이었는데 단지 이 사람이 그 불란서인이라서 미테랑이 이걸 안을 바꾼 게 아니라 스토리는 이 컨셉을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미테랑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2등 안을 짓기로 해요.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 심사위원들이 1등 노먼 퍼스트로 해놨는데 그 사람의 내 안목으로는 이게 너 더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정말 멋있었어요. 1등 안보다는 멋있었는데 뭐 그들은 불만은 있었겠죠. 노먼 퍼스트는. 하지만 억셉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건물의 그 초창기의 그 컨셉의 그 발단이 고영욱 씨라는 그 우리나라 한국 작가.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오늘 못 가져왔는데 이렇게 사진에
그 책이 있고 한글 써 있는 그 책이 있고 거기에 돌이 4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도서관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데 미테랑이 그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무튼 그 컨셉에 의해서 지금 그 4개의 동이 있어, 4개 동으로 그 건물이 지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유리 건물로 돼 있어서 그 고서, 그 지금 이게 불란서에 고서들이 한 곳에 있는 거니까 그 학자들은 햇빛에 고서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 발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짓느냐 마느냐 뭐 굉장히 말이 많다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그 특색 중에 하나가 이게 브리솔레라고 그래서 이게 전부 우드 판넬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오리지널 컨셉은 그대로 두되 햇빛에 바르지 않게 그 우드 패널로 전부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솔루션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곳도 굉장한 그 시그니처 빌딩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불란서 사람들이 그 엔지니어링 전부 그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뭐 구조 엔지니어링 이런 거 굉장한 기술이 되게 앞서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그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엔지니어링 팀이 이 건물을 계기로 전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또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하게 돼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불란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평가로는 미테란 대통령이 문화를 사랑했지만 그 불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엄청난 비즈니스에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나가서 뭐 동남아시아든가 그 아시아, 중국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굉장한 포폴리오죠. 자기 커리어에서는 그 회사로서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그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마구마구 펼치고 있어요. 그러는데 1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건물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으니까. 그래서 건물 하나 짓지만 사실 건물 하나가 아니라 그 나라의 기술력, 그 나라의 산업, 그게 결국은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비즈니스화가 될 때 굉장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해서 비즈니스 그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보면 되게 멋있어요. 근데 파리지안들은 되게 싫어했었어요. 처음에 지어져서는 이걸 어떻게 좋아하냐. 그래서 나는 좋다. 그리고 이 건물도 그 정르벨이라는 건축가, 그 불란서 사람인데 그 아랍 인스티튜트라는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보러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파리로 갔어요. 이런 건물들을 보러. 그래서 이게 파리에서 이런 건물을 짓고 그런 라디팡스 같은 건물을 짓고 아까 도서관 같은 건물을 짓고 전 세계 이목을 다 받는데 그때 영국은 조용히 밀레니엄을 준비를 해요. 우리가 그래도 영국인인데 대영제국인데 그냥 있을 수 없다. 파리에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영국은 조용히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밀레니엄을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런던은 준비해요. 그래서 이게 밀레니엄 브릿지예요. 여기 가보신 분, 사진을 봐봤던 분, 걸어봤어요, 여러분? 기분 좋았어요? 별로? 느낌 안 왔어요? 아셨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야경은 되게 좋았는데 네. 전경 봤었을 때 밀레니엄 브릿지랑 되게 넓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좁고 그랬어요. 이 밀레니엄 브릿지도 사실은 그 좁고 넓고 그걸 떠나서 그 자기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 이 노먼 포스터는 썰 노먼 포스터예요. 심지어 공작이에요. 그 노먼 포스터 세계적인 그 영국 건축가를 선택을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네들은 그 문화, 예술, 건축, 기술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작지만 이게 신공법으로 구조체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밀레니엄 브릿지를 만들고 테이트 모던이라는 건물을 그 옛날에 공장이었던 데를 이 그 뮤지엄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런 건물 라디팡스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죠. 그 영국의 전형적인 그 저층 건물에 이런 건물 군을 만들어졌다라는 거. 사실 저도 사실 이 동네 최근에 그 2009년도 이때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런던을 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80년대, 90년대는 다 파리를 갔어요. 건물을 보러. 근데 오랜만에 런던을 갔는데 그 처음에 런던에 갔을 때는 요 건물 이런 건물이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갔을 때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딱 이 저층 건물에 요거 하나 있었어요. 로이즈 오브 런던이라고 그것도 생명보험 회사 그러니까 인슈런스 컴퍼니죠. 근데 그 건물이 하나 생기고 나서부터 이런 건물 스위스리 건물 이런 건물이 막 마구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 건물밖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찰스 황태자는 신문에 내면서 런던을 파괴하고 있다. 건축가들이 런던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그 런던이 파괴된 게 아니라 런던이 그 점점 더 신기술, 신공법, 신건축 그래서 전 세계에 또 이목을 받기 시작해요. 이거는 런던의 시청 건물. 그래서 이런 건물도 노만 포스터가 아까 말했듯이 브리티시 뮤지엄인데 이 건물의 특징은 옛날 건물과 옛날 건물 사이를 천청을 이렇게 덮어서 그 브리티시 뮤지엄을 또 만든 새로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이제 berlin이 200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서 2006년도에 월드컵도 있지만 사실은 berlin이 그 파리하고 런던이 밀레니엄을 준비하고 그럴 때 berlin 그 독일은 무슨 일이 있었죠? 더 중요한 게 통일이 됐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그 통일이 되면서 엄청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났겠죠, 그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 지리적으로, 산업적으로 뭐 엄청난 그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 중에 그 필요한 것들이 뭐였을까요? 건물이었겠죠. 그 도시를 새로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 독일을 조용히 준비하고 그 2006년에 그 전 세계를 상대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그 전 세계를 상대로 자기들의 건물 기술과 그 건물 기술, 산업 기술 이런 거를 과시하기 한 자리에 그 이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berlin이 사실은 옛날의 수도였는데 그 통일이 되면서 berlin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런 그 새로운 청사도 필요하고 각종 그 정부 청사 이런 게 다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들을 무지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공부할 때는 파리로 가서 건물을 보고 졸업하자마자 우리 친구들의 일은 다 독일 프로젝트를 했어요. 다 모든 게 건물은 좀 한 10년 전에 선행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러 가고 구경하러 가는 건 파리에 갔지만 건물은 전부 berlin에 가서 그러니까 berlin이라는 독일의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소니 센터인데 여기가 그 berlin 영화제 아시죠, 여러분? berlin 영화제가 매해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소니 센터기 때문에 일본 후지산을 뭐 형상화해갖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니 센터 밤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되고 이런 하얏트 호텔도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라파엘 무니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그러니까 설계를 한 그 호텔이에요. 그 라이시다시라고 이건 국회의사당.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안에는
그는 아마 레저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국회의사당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뉴스에서 본 적 없으세요? 다음에 이런 파란 국회의사당 그 의자가 보이면 여기에요. 뉴스에 가끔 나오는. 뭐 외교부, 뭐 종합청사, 뭐 재무부 이런 독일의 그런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그 건물을 지어요. 베를린이라는 도시에서. 그래서 2006년 이후 2006년도를 계기로 엄청난 그 전 세계를 상대로 독일이 그 베를린과 함께 그 월드컵을과 함께 굉장히 큰 그 전국적인 그 독일의 그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큰 건물이라든가 그런 거가 그 굉장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많이 안 지었는데 그 2006년도에 정말 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그 건축적으로는 굉장한 그 이벤트였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알리안스 돔 경기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뮤지엄이고 이거는 이제 동독에 있었던 그 지역에 지어진 그 백화점. 이 건물은 우리나라 그 일간지에도 많이 났던 것 같은데 다니엘 르브스킨이라는 그 9.11 테러 그 추모비 설계한 건축가 다니엘 르브스킨이라는 그 사람이 그 Jewish Museum 그래서 그 유태인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레트로로 반성하는 의미였겠죠. 그 의미로 이 건물을 지어서 추모 건물이에요. 박물관이에요. 그 유태인 박물관. 그리고 아까 이것도 드레스덴에 있는데 드레스덴도 동독이었기 때문에 이 드레스덴에 그 Transparent Factory라는 그 여러분 그 폭스와겐 브랜드 그러니까 폭스와겐에서 만드는 차 중에 페이턴이라는 차 혹시 아세요? 네, 그 페이턴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네, 근데 그 페이턴을 만드는 공장인데 심지어 그 공장이 바닥이 마룻바닥이에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머세디스 벤츠 뮤지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장 그 독일의 상징 중에 하나 그 상징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사실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 그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포텐셜과 자기네 그 기술력 이런 거를 마음껏 전 세계를 상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때도 이 건물들이 지어진 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2006년. 그래서 그 굉장한 터닝 포인트였. 독일로서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2006년 월드컵이에요. 그게 건물로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도시적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야외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살짝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무서움이 아니라 너무 잘 해놔서 너무 치밀하게 잘 해놔서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잘 지어지려면 사실은 여기 경제학과 학생도 있었지만 그 돈이 없으면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이 없으면 또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만한 민족이었구나. 그런 게 막 느껴지면서 살짝 무서웠어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기획력, 그런 재정적인 것서부터 그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좋은 건물을 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BMW 공장이에요. 이거는 2002년도에 지어졌지만 그래서 이게 플랜트 공장에서 아까 그 자하디드라는 건축가 여러분 들어보셨다 그랬죠? 우리 동대문 운동장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제 어셈블리 공장이고 페인트 공장이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헤드쿼터, 이 헤드쿼터 건물을 자하디드라는 건축가한테 건물을 지어요. 굉장히 희한하죠? 근데 이 건물을 보러도 사람들이 가요. 이 비전공자, 건축이 아닌 비전공자들도 많이들 가요. 왜? 건물을 보러. 그리고 이 공장을 투어하러.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건축가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 공장까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을까 했는데 굉장히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건물 하나 지으면서 자기들의 그 디자인 스탠다드를 그만큼 그 전 세계의 그 고객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기보다 그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건물을 멋있게 짓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기다리고 또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는 오피스인데 여기는 오피스지만 여기는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어셈블리 라인에서 와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 페인트 공장으로 가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도 또 여기 직원들도 볼 수 있게끔 굉장히 새로운 또 공간이었어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 얘기 해외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딱 3분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갈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지난 20-30년 동안 건축, 문화, 비즈니스, 산업 이거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아파트더라고요.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아본 적 있는 사람? 와, 그렇죠?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심지어는 서울시에서는 이 공동주택 분양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이 97.8%예요. 엄청난 숫자죠. 이런 아파트 문화, 아파트 산업, 아파트 비즈니스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죠? 여기저기 아파트, 너도 나도 아파트, 그리고 확실한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산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 기술력이 되니까 다 짓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문화만큼은 정말 확실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건축, 도시, 뭐 마을, 문화, 비즈니스, 국가 경쟁력, 리더십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건축 건물을 지으려는 한 사람이든 아니면 건물을 살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혼자서 그냥 산속에서 야생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건축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신 그 사진들, 여러분 이미지들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이미지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민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짓는 건물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임팩트가 생기고 그 환경에서 진짜 고민 많이 하는, 그리고 점점 더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처음 10년은 진짜 미친 듯이 그냥 일했는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일했고 정말 시키는 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20년은 정말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그리고 지금 딱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까지 하면 한 25년 차가 되는데 지금 요즘은 굉장히 그런 고민을 내가 책임감 있는 선을 그어야겠다. 책임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즉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아직도 그 고민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냐. 그리고 건축가가 가장 끝에 가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건물을 지어서 자연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는 게 그 어떤 면에서는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굉장한 고민이에요. 아직도 내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정말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이산화배출을 더 토해내는 그런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지어서 나의 클라이언트는 더 정말 비즈니스로 더 돈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갖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우리나라가 가진 사회 또 국가 또 환경, 자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고 싶은 게 내 소망이에요.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먼저 건축가로서 지금 서 계신데 로버스 프로스트의 가증하는 길 마냥 이제 갈림길에서 건축가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확고부동한 시점이 있으실 텐데 그게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건축가가 확고부동하게 건축가 타 직업군이 아니라 건축가를 하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마지막 시기가 언제신지. 건축가를 가야겠다. 굉장히 나는 사실은 저는 전공이 원래는 산업 디자인이었어요. 산업 디자인이었는데 산업 디자인을 하는데 이렇게 산업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손에 들어오는데 그 더 큰 세계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미국에서 커리어 플래닝 그런 한번 서머스쿨 같이 한번 내가 내 적성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코넬에 갔었는데 여름 프로그램을 했는데 근데 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이제 저 최준석 교수님 막 웃으시는데 진짜 솔직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 적성 아니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 와갖고 내가 건축가를 가려면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보니까 피직스를 해야 되고 캘큘러스를 해야 되고 뭐 수학도 해야 되고 뭐 물리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너무 솔직한 얘기 다 녹음하셔갖고 나도 불안하긴 한데 그래갖고 이제 유학을 가면 사실 우리가 수학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때 또 캘큘러스를 해가지고 이제 프리레퀴짓 있잖아요. 미리 해놔야 되는 거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면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해가지고 뭐 해서 또 됐어요. 그래서 또 좋은 학교에 또 돼서 근데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재밌는 이유가 힘들기도 해요. 굉장히 힘든데 건축은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힘들지만 이론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뭐 예술도 알아야 되고 종합 예술인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 꿈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내가 옛날에 내가 했던 그런 산업 디자인에서 정말 지금에 와서 내가 왜 그렇게 옮겼을까?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산업 디자인 했으면은 재미도 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 생각 자체가 그거를 익스플로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그 트랙을 따라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나를 재밌게 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니면 나를 재밌게 하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지금도 후회는 전혀 없어요. 힘들지만 후회는 없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잘해서 조금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도 최준석 교수님하고 얘기했는데 건축가도 건축가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졸업을 해갖고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뭘 해서 이 세상을 먹고 살아갈까. 남자는 특히 그렇고 여자는 여자들은 또 굉장한
내가 과연 내 적성에 맞는 그 직업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찾아서 갔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이렇게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내가 이거 과연 해야 되나 내가 막 남들은 막 놀고 먹을 때 나는 이게 밤새 갖고 이거 이 1mm 2mm 철이냐 콘크리트냐 뭐 소재 가지고 이거 고민해야 되냐? 그냥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열심히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나를 흥분시키는 게 뭐고 나를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고 왜? 그래야 지금 하셔야 되는 고민을 하셔야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나이 때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그 다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다른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뭐 토익 시험도 토익 시험이고 뭐 시험 스펙 쌓기 요즘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펙 쌓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가 내가 무엇으로 뭐에 가장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즐겁다기보다 뭘 하고 싶은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들은 3년이 있고 2학년은 2년이 있고 3학년이 1년이 있고 4학년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졸업반의 학생일수록. 네. 대답이 됐나요? 대답이 됐나요? 네. 이 학생 마지막 질문. 누구? 안녕하세요.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여성으로서 이런 건축업계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현장 일도 많고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이시기까지 이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건축학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여성으로서? 글쎄 저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왜냐, 저도 이제 큰 회사에 있었는데, 큰 회사에 있으니까 저를 현장을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 나는 현장에 가서 직접 막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선배분들이 저를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면 현장 가면 그 시꺼먼 남자밖에 없는데 여자 데리고 다니면 그러니까 그런 뭐 다른 차원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서 좀 더 소프트하게 여자가 얘기하면 또 좀 소프트하게 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좀 달라지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이 비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막 무거운 서류 들고 다닐 때 항상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여자이기 때문에 또 어텐션을 받을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고 어느 필드에 가든 여자기 때문에 주저하고 여자기 때문에 더 처지고 그런 것보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그 사람을 그리고 또 여자기 때문에 또 그분들한테 또 상담 역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엉뚱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 여자고 남자고를 떠나서 내가 내 동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게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상관이 없이 그리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나를 안 해줘, 뭐 아니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해줘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도 자기가 그 기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를 떠나서 자기가 준비가 되면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대답이 됐나요? 여성이지만 요즘은 여자가 대통령도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감사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최은희 선생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